팔레스타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민족 중에 하나죠. 2000년간 그 땅에 살아왔는데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나라를 뺏기고 600만 명이 난민이 돼서 빼앗긴 조국을 되찾겠다는 투쟁이 4차례 중동 전쟁으로 연결된 거죠. 작년 10월 7일 1973년 4차 중동 전쟁 이후에 50여 년 만에 그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 정파가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해서 1,300명 가까운 이제 민간인과 군인들을 이제 살해함으로써 큰 충격이 일어났었죠.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 바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개시해서 지난 10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으로 이제 희생당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숫자가 39,000명을 넘었고 또 국토의 80%가 이제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팔레스타인 희생자들의 70% 이상이 그 아이들과 여성들이라는 면에서 그 인도적인 측면에서 그 세상의 비판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2014년 이후에 세일 원유가 상용화되면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 100군국이 됐습니다. 중동 원유에 의존하는 미국의 국익에 근본적 변화가 생긴 거죠. 미국은 중동을 떠나는 탈중동 정책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에서 중동의 혼란과 분쟁을 관리해 왔는데 이제 미국이 떠난 상태에서 중동은 이제 컨트롤 타워가 없어지니까 지역의 이제 맹주들이 각각 자기 몫을 차지하려고 하는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터키라는 4대 맹종축이죠. 이스라엘은 자기 안보 강화를 위해서 하마스를 완전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을 계속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 하마스는 서방에서는 테러 조직이지만 실제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유일무이한 자치정부이고 국민이 선택한 정권이기 때문에 하마스 완전 붕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일치된 의견입니다. 하마스 괴멸이라는 것은 가자 지구 주민들의 그 희생과 동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1996년에 이제 집권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초강경 보수파로서 소수 연정을 구성해 왔거든요. 굉장히 취약한 정권 기반이 있고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한 20%의 지지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 개혁이라든지 또 부패 스캔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정치적 이제 코너에 몰려 있었고 특히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타냐후 정권으로서는 이 전쟁이 종식되면 자기 정권도 같이 종식되는 겁니다. 네타냐후 정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권을 오래 끌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 이제 현 정권의 입장인 것 같고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전쟁 종식을 의결하고 또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비난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과 카타르와 이집트가 이미 이제 중재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도 이 휴전안을 채택했죠. 하마스가 잡고 있는 인질과 이스라엘에 억류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일부를 포로 교환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 완전 철수와 어떤 영구적인 평화를 정착하면서 전후 복구를 하자는 3단계 안이 미국의 안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 괴멸이라는 당초 목표를 계속 달성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거는 오히려 이스라엘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이제 갈등으로 이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이런 이제 미국이 떠난 이런 중동의 분쟁은 이게 변수가 아니고 상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 중동에 이제 진출하고 전략을 세우는 패러다임의 전환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헬리콥터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란의 대선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개혁파인 마수드 피제스키안 후보가 54%의 압도적인 지지로
개혁파로서 새 대통령이 당선된 거죠. 페제시키안은 이제 심장외과 출신으로 또 정통 이란 민족이 아닌 아제르라는 소수민족 출신입니다. 물론 뭐 정치 경력도 매우 짧죠. 개혁파 대통령이었던 로하니 시절에 보사부 차관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보사부 장관을 했던 이란 정치계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 무명에 가까운 이제 신인 정치인이었는데 40년간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보수 정권보다는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가져보자. 아주 냉혹한 민심을 여실히 보여줬던 것이 이번 이란 대선의 하나의 결과이겠죠. 이란은 신정체제이기 때문에 그 사법, 행정, 군 통수권을 종교 최고 지도자가 갖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이 선출되지만 이제 근원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최고 종교 지도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아주 독특한 이중 체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분이 헤쳐나가야 될 개혁의 한계나 역량은 우리가 조금 충분히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개혁파 로하니 시절에 바로 오바마 대통령과 JCPOA라고 하는 포괄적 핵 협상이 이제 체결되면서 이제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30여 년에 걸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소하면서 화해 무드를 이루어서 이란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줬던 이제 대사건이었습니다. 근데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게 핵 협상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면서 양국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돌변하고 이란 국민들이 고통이 이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페제시키안 새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제재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페제시키안 새 대통령이 어떤 형태든 미국과 어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제재를 완화하는 데 그 최선의 정책 역량을 집중할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미 대선 국면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된다면 이 로하니의 전통을 이어받았던 페제시키안이 어떤 새로운 카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 면에서 미 대선이 이란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절호의 희망의 기회가 되겠죠. 이란은 현재로서는 에너지 협력은 이제 러시아와 경제적인 협력은 중국과 두 측과 함께 미국을 대신하는 협력 측으로 유럽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란에서 개혁파 정권이 들어섰고 미국에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대신한 비교적 온건한 새로운 어떤 정부 대표가 들어서고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26년째 통치하고 있는 초강경 네타냐후 총리를 대신한 합리적인 정권이 들어선다면 중동에서는 완전한 새로운 구도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제 희망사항이고 현실 정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은 한국 기업에는 전통적으로 가장 효자 시장이었습니다. 그럼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원래 상업 종교이고요. 아라비아 상인이란 말이 있듯이 또 이란 상인이란 말이 있듯이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신라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와 교역을 해왔던 것이 이제 아랍 페르시아 상인들이었거든요. 어떤 다른 세계보다도 1000년 이상의 오랜 문화적 교류와 역사적 접촉을 가져왔다는 이런 인식이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이란은 역사도 있고 교육 규모도 있고 중동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 국면은 경색되더라도 한국 기업이 바라보는 이란의 접근과 시선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전략을 가다듬고 시장이 개방된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석유가 많은 이제 아랍의 산유국들이겠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흔히 GCC 국가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가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우리의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교역 파트너이죠. 석유 산업을 이제 기초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데 이제 기후 변화 시대에서 이제 탄소 중립이나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또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이제 비판이 높아지면서 탈석유, 더 탄소 중립, 기후 변화라고 하는 그다음에 이제 IT와 로봇이라는 새로운 문명 시대에 걸맞는 산업 구조 개편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아랍에미리트가 2021년에 세계 5번째로 화성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나 미국과 같은 그 미래 첨단 산업은 항공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주산업의 그 기술을 우리에게 항상 주려는 보장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중동이 가지고 있는 이 자본과 축적된 기술과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대안적 방법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두바이가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두바이는 석유가 나는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투자자들을 불려 모아서 금융허브,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항공 또 이런 걸로 해서 성공 모델을 만들었고 그걸 이어서 바로 아부다비가 뒤를 따라갔고 그리고 이제 중동의 가장 큰 형이고 가장 큰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38살의 젊은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에서 소위 말하는 사우디 2030 비전이라는 놀라운 어떤 미래 청사진을 인류 사회에 보였던 거죠. 유리관 도시에서 태양열을 집적해서 에너지를 이제 완전히 자급자족하고 또 해수 담수화 시설로 만들어지는 물을 가지고 도시를 소위 말하는 숲으로 하는 그러니까 정말 문명 미래 도시 5분 내에 워라벨 그 병원, 학교,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센터와 같은 그 편의 시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전체 공정의 약 13%를 한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일본은 거의 차지하지 못하고요. 중국이 14%니까 뭐 100년 내 또 최고의 기회가 우리 기업에게 이제 찾아오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사우디 2030 비전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뉴 쿠웨이트 2035가 따라가고 있고 오만 2040이 만들어졌고 그 아부다비 이니셔티브, 바레인 프로젝트 이런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다 이 모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지금 트랙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기업들 특히 이제 건설, 플랜트, 그다음에 스마트팜, 이제 항공, 우주, 그다음에 방산, 이제 그린 수소 같은 모든 첨단 미래 산업의 새로운 이제 황금 이제 마켓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죠. 재작년부터 우리가 무기 수출 국가로 이제 탈바꿈하지 않았습니까? 그 방산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 중동입니다. 또 중동이 탈석유 산업을 하면서 제일 역점에 두는 것이 스마트팜입니다. 사우디는 2014년부터 미래 자급자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도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받아들여서 지금 쌀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풍력과 태양광과 이제 원전 모두가 지금 이제 중동 국가들이 러브콜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K컬처입니다. 세계적인 그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K컬처를 중심으로 게임이나 엔터테인이나 K메디칼이나 제약이나 어떤 K스포츠 같은 이 문화 협력에도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장으로 이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2019년에 우리 BTS 공연을 허용했단 말이죠. BTS 공연이 되면서 정말 10대, 20대 그 히잡을 둘러선 그 젊은 아미들이 정말 보라색 아미봉을 들면서 이 지각 변동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 BTS의 공연의 덕택에 지금 사우디 최고 율법위원회에서 히잡을 자율화로 할 건가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랍 국가도 이런 개혁 개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그 어떤 성장뿐만 아니라 인권이나 민주화, 정보의 투명성, 어떤 사회 개방성의 발전과도 연계가 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예측해도 좋겠지요. 이 중동의 혼란과 불안 요인은 이제 상수로 보고 각 국가별로 산업별로 맞춤형 이제 소위 말하는 스마트 전략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중동이나 이슬람 사회에 대한 고정관념과 이런 편견을 뛰어넘어서 21세기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미래 청사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사람들의 비전과 철학을 우리가 팔로우를 한다면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 왜냐하면 중동은 이제 25개 나라에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규모가 있는 지구촌 이제 거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거대 시장이다. 캐시플로가 도는 시장이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